저 무슨 저출산 대책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나경원이었잖아요. 그 위원장이 누구냐면 대통령이에요. 그런 거 많아. 민주평통도 마찬가지고. 네. 윤석열이 직접 주재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것도 윤석열 캐릭터로 보면 지지율 올리기. 뭔가 일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줘야 돼. 근데 여기서 한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모든 정책은 MZ세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답정론은 곤란하다. 네가 그러고 있잖아. 저 윤석열 선글라스 또 누가 쓰였어요? 저러면 아니. 됩니까? 예쁜 거 좀 찍어주지. 아 저거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면 어떡해요. 사람이 공적인 석상에서. 얼마나 미우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 좀 자기 관점에서 답을 정해놓고 가는 놈이 저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직 자기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는 윤석열이 MZ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 말도 웃겨요. 국민이 MZ밖에 없니? 그러니까. 또라이 새끼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Z라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허황된 표현이냐면 MZ 세대가 86년생부터 2001년생까지인가 이렇게 엄청 넓잖아요. 그 인구가 우리나라에 1,700만 명이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신입사원하고 부장님하고 똑같은 세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MZ가 뭐냐면 미친 지랄 정부의 정말. 자, 내가 어저께 언론에서 헤드라인 중에 너무 공감되는 거 하나 가져왔어요. 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더라. 근데 이자는 그럴 이유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저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들으면 억울하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이빨 빠진 사람들 엄청 많아요. 맞아. 대통령도 임플란트 하고 네, 임플란트로 그런데 다 갈아 끼운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윤석열은 맨날 출근도 자, 늦게 자. 하고. 어저께 그 노동시간 관련한 토론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드님이 돌아가신 분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주 62시간 일하다 숨진 내 아들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62시간 하다가 숨진. 그러니까 주 62시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시켰던 그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62시간 정도 일하고 평균 58시간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지금 69시간 일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나와가지고 내 아들은 그렇게 죽었는데 왜 세상이 안 바뀌냐에 대한 하소연이시고요. 그 토론에서 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계속 주 52시간, 주 60시간, 69시간 얘기하지만 법정 노동 시간은 그냥 40시간이에요. 네. 그게 최대란 말씀은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최대란 말씀 안 하는 게 주 노동 시간은 40시간인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일주일에 12시간 더 일할 수 있다가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었고 윤석열은 그 40시간에다가 무려 29시간을 더 일할 수 있다는 게 윤석열 정부라는 거지. 법정 노동 시간은 40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까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대책이라고 내놨어요. 근데 언론 반응이 이거예요. 재탕의 그러니까 맹탕 대책들. 실제로 이 관련한 언론들 이게 열받는 게 그래도 JTBC 이런 보도를 합니다. 이전에 있던 대책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변형시켜서 내는 정도지 새로운 게 없었다. KBS는요. 정부가 해주는 그대로 받아 써서 뭔가 대책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집을 잘 읽어보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을 이름만 바꿔서 제목만 바꿔서 그대로 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JTBC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재탕의 돌봄교실,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재탕의 맹탕이다. 그게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 공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약집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을 제목만 바꿔서 넣었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근로시간 단축제를 확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을 6학년으로 올리고 부모가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는 뭐 법적인 아이들의 학년을 높여준다는 거죠. 이런 정도가 전부예요. 그리고 여성 임신 준비 건강 관리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뭐야 도대체 저게?
이게 대책이냐? 아니 그리고 이 단축제를 확대를 한다는 게 6학년까지 해준다고 하더라도 정작 사무실에서 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성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책이라고 해서 윤석열이 막 어마어마한 비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회의 주재하면서 그냥 보고 베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또 돈 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이 저출산 주요 대책도 보면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확 보이실 겁니다. 그때는 아예 외래 진료비 같은 것들을 제로로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10만 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정책들이 당시에 조선일보는 현금, 길 잃은 출산 대책 이라면서 비판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 저출산 대책이 훨씬 더 꼼꼼하고 체계적이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당시 기사가 이겁니다. 현금, 길 잃은 출산 대책. 근데 봤더니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면서 안 베낀 척. 근데 거기다가 돈은 덜 주고. 돈은 안 주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하나 더. 그러니까 윤석열 이 사람이 이런 거고요. 이번에 여러분 또 분노하실 시간인데요. 대통령 업무 보고를 나는 그게 더 골 때리더라고.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도 업무 보고는 영빈관에서 안 받았어요. 일하는 것처럼 보여서 엄청나게 크게 늘려놓는다고.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 같은 데 와가지고 회의 주재하는 국무회의 주재하는 곳 있잖아요. 여기서 받으면 되거든요. 예. 굳이 꾸역꾸역 청와대 영빈관을 기어 들어가. 그 행사를 하려고. 각 부처 업무를 하려고. 근데 대통령 업무 보고를 이벤트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벤트 업체가 붙는 거예요. 청와대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근데 하루에 그 이벤트 업체에 들어가는 돈이 1억이라는 거야. 근데 그 업체마저도 수익이야 깜깜이 선정해 누가 가져간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공개하라고 하면 국가 기밀이다. 정보상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나 이게 진짜 놀랍더라고. 아니 영빈관에서 청와대에서 살고 있었으면 영빈관 쓰는 비용이 1억씩 들어갈까요? 그리고 안 산다 하더라도 하루에 거기서 뭘 하길래 1억씩 씁니까? 진짜 납득이 안 되죠. 그냥 그 행정부 관료들한테 영빈관으로 보고할 사람 와. 대통령 가. 그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할 테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다 수행할 테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 먹는 거를 보더라도 뷔페처럼 막 하느냐 그것도 아니던데. 근데 이게 그 최소한 이게 그거 봐봐요. 일정한 봐봐요. 업무 보고 일정.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업무 보고 이렇게 받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하루에 1억씩 들어갔다는 거예요. 비용이. 저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완전 미친 정부 아니에요. 국민한테 돈 아껴 쓰라 그러면서. 그런 이벤트 업체하고의 또 유착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벤트 업체의 사람을 선임 행정관으로 쓰는 정부에서 이것도 당연히 아는 업체를 썼을 거고요. 또 당연히 수익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국가보호 기밀이네 이런 명분을 붙여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업무 보고 했던 부처들 중에 6개 부처는 똑같은 업체한테 뭐 여러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곳은 아닐 거 아니야. 6개 부처가 특정 한 회사랑 같은 걸 했다는 거지. 그거는 난 그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통령실에서 했겠지. 그렇겠죠. 대통령실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은 특정 6개 부처가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만 하더라도 8번 했기 때문에 8억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업체 지정은 대통령실이 하고 그 비용은 부처가 내는 방식. 진짜 납득이 안 돼요. 영빈관 쓰는데 무슨 대관료를 내는 것도 아닌데 왜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업무 보고 하는데. 기획 운영, 무대 음향 장비 이런 거에 돈을 들어갔다는 건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아니 영빈관에 음향 장비가 없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빈관이 무슨 체육관처럼 엄청 넓은 것도 아니에요. 저기 좁다고 맨날 뭐라고 하는 데잖아. 근데 저기서 사람을 넣어봤자 얼마나 넣길래 이게 1억씩 들어가냐고. 부처 업무 보고를 할 때 보통 장차관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뒤에 실국장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 근데 이 사람들한테 여기서 다 뷔페 밥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거기다가 실국장들한테 뭐 출연료를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돈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야, 씨. 청와대 사용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예산이고 사용했더라도 사용 안 했더라도 들어가지 않을 예산까지 그렇죠. 지금 특정 업체에 몰아주게 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지금 예산안 이제 초안이 나왔거든요. 내년도 긴축 예산하겠대.
건전 재정하겠대. 야, 얘네들 돈 쓰는 거 봐봐. 되게 골 때리잖아요. 아니 청와대 같은데 뭐 하루에 1억씩 들어가서 업무 보고를 받는 놈이 내년 예산은 긴축 재정할 거야, 건전 재정할 거야. 뭐가 불건전한데? 니들이 불건전해. 자 봐봐. 일단 뭐 다 하신 이야기지만 리바이벌 해드리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OECD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채가 많이 늘어났다고,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고 긴축 예산하겠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3%, 세계 1위, 세계 1위. GDP보다 가계 빚이 더 많다고. 여기에다가 기업들 빚까지 포함하면요 223% 올라갑니다. 국가 부채는 세계에서 거의 없는 나라. OECD 국가 중에는 거의 탑에 들어갈 정도로 없는 나라. 그러니까 통계 평균을 보면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하고 가계 부채가 세계 평균하고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균은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는데 가계 부채는 5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는 51%인데 GDP 대비 가계 부채가 100%가 넘어요.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반대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빚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대신 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OECD 평균은 117.9%고요. 우리나라는 51.5%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빚잔치하고 있다 같은 선동을 했죠. 윤석열부터 그랬다고. 보수 세력이 문재인 정부 흔들려고 한 걸 그대로 갖다 쓰고 있으면서 실제 예산에 반영하면서 예를 들면 내가 똑같을 거 아니야. 지역화폐 예산 대폭 삭감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번 예산 대충 보니까 마약 수사 예산은 늘린대요. 나 미치겠다 진짜. 물론 여러 가지가 안이 있긴 한데 마약 수사 같은 예산은 늘린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마약 수사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잘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약 수사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마약 청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12구 참사 같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에 엉뚱한 논리를 갖다 대니까 그게 괘씸한 것 뿐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 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 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 원인은 철저하게 차단하겠다 하면서 최근에 100만 원 빌려주고 15.9% 이자 받는 네. 그거는 또 아니 그 정도 되는 상황이면요 국가가 특별 뭐 자금을 마련해서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특별 지원하는 게 정상적인데 완전히 정말 돈 없는 사람 몇십만 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면서 연이자가 15.9%를 받는 정부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 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이런 거는 철저하게 차단한다.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네. 진짜 나쁜 놈들인 거지 이게. 그래놓고 지들은 업무 보고 하는 데만 1억씩 써 하루에. 청와대가 업체를 지정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부처가 내. 니들이 업무 보고 있으니까 니들이 내. 그거잖아 지금. 네. 어제요 김기현이가 저 대학을 갔어요. 지지율 때문이겠죠. 경희대를 갔는데 경희대 간 이유가 김병민이가 그거 학교 나왔다만. 거기 총학생회장 아. 출신. 총학생 출신인데도 저런 새끼가 있어요. 저 그거 밥을 처먹는 건데 저걸 학식이라고 하더만 학식. 학교에서 주는 밥.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 먹는 밥을 대부분 학식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이제 경희대나 지방의 뭐 전남대나 이런 데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아침밥 1,000원 이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농림식품부에서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게 이제 대학에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많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체험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 지지율 때문이지 사실은 뭐 MZ 세대 생각해가지고 저 인기 없는 애가 가봐야 학생들 나 관심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누군지도 모르죠. 지금 학식이 최초로 도입된 게 전남대가 도입을 했고 2015년. 요거를 정책으로 받은 게 문재인 정부 때더만요. 예. 학생들한테 부담을 줄여주자고 양질의 식사를 싸게 제공하는 거. 특히 아침 식사를 안 먹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아침 식사를 좀 제대로 먹게 하자 하는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해주면서 학생들한테는 싸게 팔게끔 그러니까 학생들 판만큼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예. 그 상태였겠죠. 근데 작년 4월달 서울대 학식이라네요. 할인받아 7,000원. 너무 1,000원짜리가 훨씬 낫다.
저러니까 말이 많이 생기는 건데 이날 김기현 대표한테 점심과 저녁도 1,000원 학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대통령실에서 계획 없다라고 발표했죠. 잠깐만 나경원처럼 됐는데 지금. 아니 좀 시간이라도 좀 이렇게 좀 끌다가 좀 이 대답을 하든가 너무 빨리 대답하잖아요. 근데 학식도 학식이지만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등록금 인상이에요. 학생들은 학식 1,000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몇백만 원짜리잖아요. 학생들이 물어봐. 등록금 인상하실 겁니까? 물어보니까 계획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요. 등록금 인상은 이미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금을 줬던 거예요. 등록금을 올리면 지원금이 끊겨요. 근데 그걸 윤석열이 풀겠다고 하는데 부산에 최근에 가장 먼저 올린 게 부산 동아대? 아마 전 대학 중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등록금 올린 게 부산 동아대인가 그래. 네. 그 과정에 거짓말을 딱 하더라고. 근데 등록금 인상 자체는요. 지금 되고 있다고.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 아젠다가 이거였어요. 대학 등록금 동결 해제하겠다. 그리고 나서 지금 대학생들 1인 시위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등록금 올리는 거에 대한 항의예요. 근데 말을 어렵게 해서 동결 해제라고 하는 거지 등록금 인상하라는 이야기인 네. 거잖아요.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립대나 이런 데는 공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내려줘. 니들이 등록금 올려서 받아 이런 식이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학생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이상 됐죠. 그 학생들이 느끼는 등록금에 대한 공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대표적으로 2023학년도 입학생들 있잖아요. 이게 부산 그 대학교 부산에 있는 대학교들이 15개인가 14개인가 되는데 한 개 빼고 다 미달됐어요. 그러니까 100% 접수가 안 된 거예요. 입학 그 정원에. 그러니까 한국 해양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미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달나는 만큼 그 학교가 학생 그 입학 정원이 미달났다고 해서 학교 운영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등록금 인상 요인은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그대로야. 그러면 한 사람이 내야 되는 돈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공포가 거기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학생들이 모르겠습니까? 아, 몇 년 전부터 우리 학교 입학생이 정원 미달이래. 그럼 미달나는 만큼 등록금은 누가 부담해야 될까?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가 지금 재정 운영을 이딴 식으로 하면서 학생들한테 더 큰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분노스러운 거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이에요. 전기요금 올린다랑 같은 맥락이야. 적자 보고 있으니까 국가가 거기에 자기 예산을 투입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국민 니들이 내. 근데 문제는 나라가 그걸 부담할 여력이 없냐가 아니라 여력이 있다고요. 네. 미국 같은 나라들도 대략적으로 그 정글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같은 데서도 코로나 이후에 국가가 재정을 막 쏟아붓잖아요. 빚내가지고. 근데 지금 대학이 적자를 보고 있으니 니들이 등록금 올려서 갚아 이런 건데 밥 한 끼를 1,000원에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백만 원 들어가는 등록금을 반값으로도 부족할 판에 학생들이 물어보니까 인상한 논의는 없다고 거짓말하지만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미 올린 데가 있고 윤석열 정권이 정책 기조를 바꿈으로써 생긴 현상 아니에요. 등록금 올리면 정부 지원금 없다. 이거를 뒤집으면서 생기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놓고 그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 등으로 뭘 했느냐? 투자하지 않고 시간 강사들만 주구장창 늘려가지고 임금을 깎은 다음에 임금 예산을 깎은 다음에 그걸로 부동산 사는 게 대한민국 사립학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기까지.